자, 여러분 교재 토지 정책 수단 보겠습니다. 또 매년 또 출제가 되는 자, 이 정부의 이 시장 개입인데 이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입의 방법을 출제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하느냐. 자, 이 개입의 방법에서 시험 문제는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두셔야 돼. 요걸 계속 출제하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이 간접 개입을 해서 시장 기구의 골격, 틀, 그건 변하지 않는다.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입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당연히 출제를 하는데, 자, 이 우리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게 이 택지 개발 촉진법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온 택지 공영 개발이죠. 공영 개발. 자, 공영 개발이 직접 개입입니다. 그리고 토지 또 뭔가 수용을 한다든지,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또 임대하는 게 있거든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를 공공임대보유 제도입니다. 뭐 이런 거다든지,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직접 개입인데, 특히 요즘에 그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한 게 바로 이 지문이죠. 토지 비축 제도는 직접 개입,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 또는 다른 말로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해요. 이걸 두 번 우리가 2년 연속 출제했고, 간접 개입, 세금. 자, 여러분이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자, 여러분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용어가 부담금인데, 이 부담금은요,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부담금은 직접 개입의 출제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의해야 됩니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자, 토지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것은 뭐죠? 행정상 뭐를 해준 거예요?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금융기관, 은행이죠.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지원을 한다든지, 규제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담보 인정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은 금융상 규제, 요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수단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 귀에 많이 읽죠?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LTV 담보 인정 비율,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죠. 자, 우선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프린트 4번 문제 보시면은 정부에 있어서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에는, 간접이죠.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그리고 토지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 토지 4번에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 이건 행정상 지원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다 관련이 있죠. 토지 비축 정책은 관련 없네요. 여러분 토지 비축은 뭐다? 직접 개입. 2번 정답. 이런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잘 틀립니다. 보면은 박스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 옆에 142페이지에 공영 개발이 나오죠. 자, 여러분 공영 개발의 장점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죠. 택지를 조성하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획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이 개발 대상 지역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자,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환지 방식에 비해서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건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는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요거 2번 출제했거든요.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용자 사이에 뭐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문을 2번 출제했어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떤 갈등? 보상액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많이 야기시켜요. 보상액이 적어서. 단점이죠. 그게 대표적인. 또 여러분이 보상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니까 개발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보상비를 지출하면 통화량이 팽창돼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대토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도 있다는 게 이 공영개발의 단점이에요. 자, 환지 방식은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토지인 택지로 어떻게 돼요? 조성을 해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평가를 통해서 되돌려줘요. 재분배 동그라미. 시험에는 매각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재분배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에 참여하니까 또 갈등 줄어들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환지 후에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고, 또 공영 개발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단점도 있어요. 또 불공정한 환지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토지 공개념이 나오네요. 자, 토지 공개념은 부증성이죠. 자,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나타나는 개념인데, 199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뭐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98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4개가 통과됩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4개가 통과되면서 그 4가지 법을 우리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폐지됐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했었죠. 2가지 뭐 폐지됐느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97년 위헌 판결로 폐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1999년 2월 또 위헌 판결로 폐지. 요건 폐지됐으니까 현재 시행 중이 아니죠. 작년에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 물었거든요. 근데 보기에 그게 2개가 나온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은 결국은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뭐를 강조한다? 사회성, 공공성, 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권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을 하려는 그 태도가 바로 공개념입니다. 그러면 제한을 하려면은 법률로서 제한하겠죠. 토지 소유권을 우리는 법률로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 토지 소유권을 법률로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토지 공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토지 거기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자주 나오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가 있고 또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자,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거래 허가제 또 부동산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요. 실거래가 신고제도 나왔어요. 그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자, 우선은 그 내용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용이 또 출제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점수 거저 주는 건데 틀리면 골치 아픕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5번 이런 문제를 작년에 박스로 해서 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거. 작년은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물었어요. 박스 놓고 4개가 나왔어. 그 중에 2개가 답이었죠. 작년에. 정답이 작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정답이었어요. 작년에. 토지 초과 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유연 판결로 폐지되니까 시행되고 있지 않죠? 작년에 그 4개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시행 중인 정책 아닌 것 답은 택지 소유 상한제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래가 신고제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정답. 점수 이런 거 진짜 주는 문제입니다. 자, 개발이익 불로소득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서 7번째. 자, 밑에서 7번째 보시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 개념이 나와 있죠.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여러분 정상 집가 상승분 요거 더 넘어가는 거예요. 초과하여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불로소득이 뭐죠? 개발이익이다.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어떻게 돼요? 환수를 하겠죠, 국가는. 그래서 이 환수하는 방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환수할 수 있고 또는 세금 이외의 방법, 뭐죠? 비과세적 방법을 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자, 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토지 거래 시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지목을 전에서 대로 갑니다. 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이해 방법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공영 개발이죠. 예, 공영 개발. 이제 배우게 될 뭐죠? 토지 비축제도라든지. 자, 또 환지 방식에 의해서 또 감보율 제도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또 환수하고,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하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
개발부담금 제도 요거 출제를 또 개념 물었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또 뭐를 부담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또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또 수익자 부담금 제도, 토지 수용 보상 제도 등 뭐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적 방법, 비과세적 방법을 통해서 우선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페이지에 토지 비축 제도가 나오죠. 자, 얘기죠. 자, 요 2년 연속도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인데 이 토지 비축 제도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자,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뭐를 통과시키냐 하면요. 또 법 요거 알아야 돼요.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요.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뭐 하고 있다?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거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한다? 여러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한다. 이거 2년 전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LH예요. 그래서 LH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무슨 업무? 토지 비축 업무. 이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우리는 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공개발용 두 가지 용도 하에 뭐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개념을 많이 내요. 여러분, 토지 비축 제도는요, 개념을 시험에 많이 출제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요. 계속 이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개념. 비축은 뭐를 위해서 비축해요? 석유, 가스 비축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국공유지 상태로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거나 또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비축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제도를 토지 비축제도. 그럼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함으로써 뭐를?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은 또 어떤 점이 장점? 우리는 개인에 의한 비축을 함으로써 무직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토지 이용계획, 도시 토지 목표 달성에 또 기여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공공용지를 우리는 원활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수용 방식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침해 정도가 작습니다. 이 토지 비축 제도는 단점은요,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이야. 예? 또 매입과 매각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축하면서 토지를 국공유지 상태로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는 집가 또 앙등할 우려도 있고 또 미래 용도가 불분명하다. 요 불분명하면은 또 정부 스스로 대량으로 매입하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장단점 봤는데 하여튼 시험에는 개념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개념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에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는데, 자, 우선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기 앞서서 이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하죠. 정부가 특수한 목적, 뭐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다. 이것도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해요. 가격 통제를.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 또 뭐가 있어요?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는 1988년부터 시행됐죠.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부동산이 아니니까 놔두고, 우리 부동산이니까 지금 배우는 게 최고 가격제에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부동산은 하나는 뭐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또 하나는 이 분양가 규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자, 임대료 규제는 월세 규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렌트가 월세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떤 목적? 아까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특수한 목적. 어떤 목적? 임대료 규제하는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얘기죠. 목적이고, 여러분 2년 전에는 목적 개념 다 출제했잖아요. 목적도 나오고 개념도 나오죠. 임대료 규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임대료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뭐 한다? 금지시켜 버리죠. 금지시키는 제도를 우리는 임대료 규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역은 개념이 나와 있죠. 밑에서 한 10번째 보시면은 임대료 한도제는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우리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기역의 개념이 나와 있고, 니은은 뭐죠?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 임대료 규제에 뭐가 나온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디귿 보세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해서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의 일종이다. 가격 규제의 일종인데, 가격 규제 중에서도 뭐죠? 가격 규제 중에서도 최고 가격제다.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목적이나 개념이 지문에 뜨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는 요령은 딱 봤는데 개념 목적 나오면 이거 답이 아니구나.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이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공부하는데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은 두 문제 출제했어요.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잘 보셔야 돼. 임대주택 정책은 매년 한 문제. 그 중에서 임대료 규제는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 올해 또 정답 지문 출제 예상. 올해. 자, 우선은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된다? 고정이 됐어. 단기는 임대주택 공급이 고정이 되어 있고 장기는 공급이 이렇게 변해요. 단기, 장기 공급 곡선의 그래프가 다르다. 근데 단기는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 정해졌다. 수요자가.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급한 뭐다? 비탄력적.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라고 해요. 이 균형 임대료. 근데 이 균형 임대료가 60만 원이다. 그럼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6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해버려요. 규제. 그럼 규제는 얼마? 30만 원 규제를 했다. 그러면은 법으로 정했죠? 25만 원 받아도 관계없고 29만 원 받아도 관계없어요. 30만 원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31만 원 못 받아. 30만 원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30만 원이 규제를 했을 때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다? 최고의 가격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거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고 임대료의 상한선. 그래서 상한 가격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최저로 또 출제하고요. 또 이것을 뭘로? 하한으로 또 출제합니다. 최저 아니라 또 하한도 아니라는 거. 말을 바꿔버리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공급은 단기는 임대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어요. 시간적 갭이 있거든요. 공급은 단기에 고정이 돼 있고 또 균형보다 규제를 했더니 싸니까 단기에 이동 많이 못하다 보니까 수요율이 또 약간만 증가했어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규제 임대료 하에서 수요량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다. 여러분 2년 전에 과잉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그럼 과잉 공급이 틀렸죠? 정답입니다. 2년 전에. 과잉 공급이 아니라 뭐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수요. 우리 시험에는요, 말을 막 바꾸잖아요. 예? 뭘로? 공급으로 출제해버려요. 공급이 아니다. 항상 초과 수요다, 수요. 자,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균형 임대료 60만 원과 요 공급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우리 탄력성별 때 배웠잖아요. 이 면적은 총수입이에요. 임대업자의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요. 요것과 요것 곱한 요 빨간 부분이죠. 요게 총수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은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뭐 한다? 감소해. 그럼 정부의 임대소득에서 부과하는 임대소득세 수입도 뭐 한다? 줄어들지.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임대소득세 수입도 정부는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지. 이 부분, 노란. 이 노란 부분은 뭐가 돼요? 노란 부분은 원래 임대인이 소득인데 규제를 했더니 이제 여기 없어지잖아요. 임대는. 이 노란 부분은 임차인은 내야 될 돈이고 임대는 받아야 할 돈인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임대는. 이것을 누구에게로? 규제를 하면서 이 노란 부분이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임대료 규제는 소득을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시험에 나오면. 맞죠? 근데 나중에 그게 어디서 나오는 질문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렇게 딱 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지. 그래서 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재분배되니까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충분히 발휘되고 있어요. 단기에는 그래요. 근데 장기는 여기에 발휘되느냐? 아니에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세계 각국 정부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직접 규제는 못하죠. 우린 직접 규제 안 하잖아요. 뭐를 가지고?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하는 거죠. 일정 범위 내에서. 자, 직접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단기는 그렇죠. 장기로 가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수요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수요가 단기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 완만하면 뭐죠?
탈역적이 돼.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게 균형이잖아요. 균형인데 임대주택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수요량은요, 이만큼 더 많이 늘어나. 수요량은 장기로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조를 해요. 뭘로? 자가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팔아버려. 팔아버려서 점점 뭐가 된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해.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합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그럼 공급은 이 정도가 되고 수요는 이만큼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래서 이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많아요. 더 커진다. 그래서 이 초과 수요는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임대주택 부족량이지 뭐.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뭐 한 거야? 부족한 거죠.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장기로 갈수록. 이게 많아져요. 임대주택 부족량이 장기로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 임대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이 초과 수요자들이 하늘의 별따기니까 경쟁을 벌이면서 임대료가 폭등해. 어디서? 암시장에서. 뭐가 생긴다? 블랙 마케트 생겨. 여러분 암표 사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죠? 정상 가격보다.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오히려 장기로 가서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향이 나타나. 그래서 요 빨간선 규제 암시장 임대료, 장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되죠?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장기로 가서 안 좋아요.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죠. 놓이면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요 임대료 차이만큼 장기로 갈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또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받아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 못 가죠. 왜? 암시장에서 임대료를 내려니까 못 가요. 현재 있는 임대주택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이동, 이사 못 가죠? 주거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저하돼. 주거이동 저하입니다. 저하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면서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문제가 많죠, 보면은. 가격 통제는 뭐를 왜곡시킨 거야? 여러분, 가격 통제는 가격 기능을 왜곡시켰거든요. 가격을 통제했으니까 이 가격 기능의 왜곡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뭐가 나타난다?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자원 배분에 뭐가 나타난다?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자원.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품질은 떨어져요.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돼요. 임대주택
요거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4번 출제했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출제. 질적 수준이 또 떨어져. 장기로 가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면 정부는 뭐한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뉴욕주가 1934년부터 실시되면서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폐지를 못해요. 한번 시행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뉴욕주의 70%가 불량주택이에요. 그래서 못 살죠. 중상층 이상들이. 그래서 어디로 간다? 중상층은 그 옆에 가요. 뉴저지주. 여러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뉴저지 얘기를. 뉴욕에 못 사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불량주택이 많아서. 거기는 조심해야 돼. 뉴욕은 낮에도요. 어떻게 돼요? 총이 왔다 갔다 해요. 조심해야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가운데는 거기 무역센터에 있는 월스트리트 거기는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 살고 그것만 약간 벗어나면 이제 완전히 무법천지가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곳이요. 상당히 70%가 불량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치안의 문제, 주거환경 악화 문제. 시험 문제, 정답 지문 많이 우리가 냅니다.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자 문제 하나 봅니다. 7번 문제.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통제, 규제한다. 목적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죠. 초과 수요.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이 형성되죠. 2번 정답.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의 동료가 있을 때 어떻게 돼? 이를 증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뭐한다?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질적 수준 저하. 자 감소 동그라미 치고 저하도 동그라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2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48페이지에 임대료 보호조 정책. 자 임대료 보호조 목적은 또 뭐예요? 자, 임대료 보호조의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또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뭘로? 무상으로 보조하는 제도가 개념.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저기 배웠잖아요. 간접 개입.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임대료 보조 해주고 있을까요? 안 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걸 뭐 해주고 있지 뭐. 그러니까 오른쪽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온다? 주택 바우처가 나오잖아요. 바우처. 자, 여러분이 그 상품, 여러분 백화점 상품권 거기 보니까 액수가 있죠? 예? 그게 우리는 액수는 그게 뭐 상품권,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바우처. 그래서 이 주택 바우처 제도를 보면은 예? 예? 여러분이 전체를 타다 보면 막 나와요.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면. 그래서 어느 지역 신청해도 관계없어. 자격 조건이 되면. 그래서 임대 어떻게 돼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주거급여인데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돼 있어. 어느 지역에 신청하든 관계없어. 주거 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해. 공공주택은 싸니까 안 되고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고요. 주거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보장됐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제도야. 수요자인 임차인 중심의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아닌.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지급한다? 바우처를 지급해요. 왜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바우처로 지급하느냐?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임대료에는 이 바우처에다가 뭐를? 현금을 줘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장 임대료는 60만 원이다. 근데 바우처 30만 원 받았어요. 바우처. 그러면 자기는 이제 현금 30만 원 합쳐서 60만 원 임대료를 납부하면은 이 임대인은 뭐를 정부에 바우처를 받기 제시를 하면은 뭘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는 제도. 이게 주택 바우처 제도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 바우처 제도가 옛날에는 서울특별시만 일부 지역만 시행하다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4년 전에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갖고 좀 또 예산이 좀 그렇다. 그래서 또 하나 도입을 한 게 있어요. 주거급여법을 한 게 있어요. 또 이것도 일종의 주거급여인데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제2조에 보면요. 제2조에 주거급여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주거급여법 제2조에 주거급여 개념이 나오는데 이 주거급여는 임차료,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차료라든지 유지, 수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수급품 등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주거급여. 요 개념 작년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주거급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거급여 시행하고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안 한다 하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왜 요즘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느냐? 공공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거기 중간에 보니까 보조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요자에게 보조를 우리가 해줍니다. 자,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현금 보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집세 보조가 있어요. 자, 현금 보조는 소득 보조라고도 해요. 자, 얼마냐 하면은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 30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이 현금 보조를 받았어요. 얼마? 30만 원 지금 받았는데 현금. 자, 지금 저소득 임차인은 월 소득이 150만 원인데 30만 원 받으면 이제 18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난다? 실질 소득이 더 높아져요.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는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죠. 이전보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이전보다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도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소비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조받았어요. 자, 30만 원 받았는데 현금 30만 원 중에 나는 20만 원은 보조에 보태고 임대료 10만 원은 라면 2박스 사고 파리바게뜨 빵도 사 먹고 쌀도 10kg 하나 사겠다 할 수 있죠. 다른 상품 소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임대주택만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 소비도 늘어나요. 다른 상품에 뭐도 증가한다? 소비도 늘어나요. 다른 상품의 소비도 늘어난다. 현금 보조해주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금 보조해주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소비자는 효용 측면에서 보면 더 만족이 높아요.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 효용 증대에서는 현금 보조가 무조건 최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물 싫어해요. 예? 쌀 주는 거 싫어해요. 나는 라면도 먹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현금이 최고. 자,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 해요. 예, 가격인데, 자, 현재 시장의 임대료 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서 살 때 보조해 주는 거야.
요건 임대주택 안 살아도 현금 많이 주는 거지만 요거는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해 줘. 그래서 집세 보조를 또 30만 원 했다. 그러면 이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면 30만 원 보조해 주니까 30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집세 보조해 준 만큼 우리는 시장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 보여.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예요. 뭐 시장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 임차인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예요. 싸다. 하락한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소비를 뭐 한다? 증가하죠. 이러면 임대주택 살면 30만 원 보조해 주는데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주택 소비를 더 늘리고자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은 현금보다 뭐를 집세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소비자 만족 이런 걸 고려하면은 현금 보조가 최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 뭐를 했어요? 우리는 청년 구직을 위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 서울특별시에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를? 50만 원을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 거예요. 왜?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그거 갖고. 예? 상품권 주면 그거 이제 용도가 한정이 됐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 무슨 그 지역 무슨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주니까 학생 기분 나쁘지. 왜? 아, 난 서울로 늘 학교 다니는데 왜 그걸 봐서 쓸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한다? 깡을 하는 거야. 예? 할인권 깡. 그거. 그래서 12만 원 받았더니 그게 얼마의 깡에 7만 원 해서 5만 원 깡 해준 사람 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앞에 사는 거 봤더니 저거 문제 있구나.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거야, 서울특별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지 뭐. 내 돈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현금을 뿌려요. 자, 하여튼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보조해 주냐 하면요. 요즘에 요걸 문제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 공공주택을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란 말 쓰고요. 또 호주는 정부주택이라고도 해요. 공공주택인데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항상 공공주택 임대료.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뭐보다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보다 뭐 하게끔? 훨씬 싸게.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요건 20만 원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해야 돼. 임대료에 대한 공공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기죠. 이중 가격을 형성시키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공공주택은 생산자 보조 방식이에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우리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큰 문제점이 뭐냐.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가서 살아야 돼. 주택 들고 뭐 이동할 수 없으니까 공공주택 어디 공급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우리 버젯 이론도 배웠지만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에 입지를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구하기 쉬운 서울에 가까이 있어야 돼. 이게 보면은. 그런데 저 임대주택 양주 가서 공급한다. 안 가. 누가 양주까지 가? 일자리 구하지도 못하는데. 전체라도 무료로 해주지. 그러면 오겠지. 서울까지 오려면 몇 시간, 1시간 반 타야 되는데. 안 돼요. 저 강원도 정선에 왜 임대주택 공급해? 그 임대주택 소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공급할 장소에 공급 안 하고 이상한 데만 공급하는 거야. 항상 어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들어오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반대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목동 오목교 앞에 행복주택을
공공주택이잖아요. 젊은 층을 행복주택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법으로는 행정소송 승소했지만 국가가 짓지 못했어요.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야. 지으면은 그 지역 구청장이든 시장 군수든 다음 선거 무조건 다 떨어져. 자기 그거 중요한데 국가 말 안 듣습니다. 그거 안 돼요. 공공주택 공급. 이번 보세요. 다 반대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 공공주택이. 그래서 요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시험에는 또 주거비로 많이 내대요. 이 주거비용이 주택 임대료입니다. 이 주거비, 이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효과. 시험에는요, 주거비로 많이 내요. 주거비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차액만큼. 그래서 과거에 임대료를 정부는 보조해주지 않고 뭐를 공급했어요? 공공주택을 주로 공급해 온 거예요. 예, 이 차액만큼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것만 내요. 자, 하여튼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50페이지 보시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자, 거기 보니까 용어가 많죠. 거기에 15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4번에 어떻게 돼요? 민간 임대주택을 8년입니다.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5번 보세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10년이 아닙니다. 옛날 10년, 5년이요. 8년, 4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기 보세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4년 이상.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거기에 8번 보세요. 자,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업인데 두 가지 있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 아닌 걸 물었어요. 대출 알선은 안 하거든요. 그걸 정답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를 부과, 징수, 시설물 유지 관리를 대행하는 형태업인데 뭐는 없다. 대출 알선은 안 하죠. 작년에 대출 알선이 정답이었어요. 개념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에 또 공공주택 용어가 많죠. 영구 임대주택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국민은 영구보다 기간이 좀 짧죠. 몇 년? 30년 이상이에요. 여기는 뭐죠? 최저소득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어떻게 돼요?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이 과거에는요 20년 딱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삭제됐어요. 이제 기간이 그냥. 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보통 요즘 10년이죠.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0년 보통 요즘 후 분양하는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분양 전환한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임대주택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우리는 전세 임대주택, 이 두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들을 한번 공공주택에 관련된 용어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시험 문제 요즘에 여기서 한 문제 우선 출제를 합니다. 임대주택 정책. 그래서 임대료 규제 쪽에서 정답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배울 내용 여가 과정인데, 이것은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27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여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가 과정은 원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